금융주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끝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 방송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다시 읽고 있다고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제 사견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읽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을 신경 써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스토리텔링 부분은 사실 거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뒤에는 스토리텔링은 별로 없어요. 그 뒤부터는 진짜 금융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장 교훈이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금융지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끝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방송 좀 끝까지 봐주시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장에 맨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멋진 말인 것 같거든요. 아니, 많이 벌면 많이 모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저는 정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으는 것과 버는 것, 쓰는 것, 이게 다 저는 연관성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죠.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가 됐냐, 마이크하고 기요사키가 이제 물론 이렇게 얘네들이 만화방에서 부자 된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그 경제 교육을 좀 받았던 거죠. 이렇게 경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성인이 됐죠. 성인이 돼서도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마이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최고 갑부라 그랬죠. 이거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기요사키 표현으로는 제국을 물려받았다고 썼는데 40대 때입니다. 40대 때 1990년에 40대에 저도 지금 40대인데 제 나이에 이미 하와이 최고 갑부가 된 거죠. 마이크는 그렇고요. 기요사키 또한 조금 더 지나서 1994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니까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거를 기요사키는 은퇴라고 한 거예요. 은퇴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태를 기요사키가 은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긴 합니다. 기요사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엄청 열심히 일해요. 의무로 일하는 건 아니고 일은 엄청 많이 합니다. 일은 되게 많이 해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일은 많이 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파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923년 파티인데 여기서 사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여기에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이분도 되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록펠러였나? 록펠러였던 것 같은데, 록펠러와 관계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찰스 수왑이 민간 철강회사 사장이 돼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장이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분하고 엄청난 분들이 많이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인설,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그러니까 그 당대에 최고 부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장, 국제결제은행 은행장인 레온 프레이저, 이사장 리처드 휘트니, 이렇게 아서 코튼, 제시 리버모어, 이렇게 당대에 부자들이 다 모입니다. 사실 저는
찰스 수압이 이렇게 엄청 성공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지는 네, 옛날엔 관심 없게 봤었는데 좀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찰스 수압이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대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얘가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5년간 무일푼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돈 빌려서 전전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돈만 빌려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돈만 빌려서 살다가 죽음. 뭐 이렇게 무일푼으로 살다가 죽었대요. 되게 불쌍하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휘트니와 엘버트는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의 부자들이 다 되게 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보내다가 죽게 되었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다 부자거든요. 당대 최고 부자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뭐 20대 그룹 총수, 그러니까 뭐 20대 그룹 총수가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그들이 몇 년 안 있어서 다 이렇게 가난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좀 의아하시죠? 여러분들 듣는 분들은. 근데 연도를 좀 잘 보세요. 1923년이잖아요. 경제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경제대공황. 좀 무섭죠? 경제대공황이 오게 돼요. 저도 사실 이번에 경제공황이 올까봐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제가 타격이 크진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좀 비참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 경제대공황이 1929년에 왔어요. 그러면 이게 파티를 한 게 23년이잖아요.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대공황이 언제 오는가,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경제대공황은 간단히 말해서 호황이 끝나면 옵니다. 호황이 끝나면. 경제대공황은 그냥 공황은 호황이 끝나면, 그 경제대공황이 오기 전에 그 역사상 최고 호황이었어요. 호황이 끝나면 네, 대공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들이 엄청난 그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인플레가 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이게 공황으로 연결될까?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네,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이걸 뭐 예측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저는 뭐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시간 조정이 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급하게 무언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뭘 하든 다 길게 보고 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 경제 대공황이 여러분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최고가 3,300을 찍고 지금 뭐 한 2,300쯤 되잖아요. 뭐 3분의 1 떨어졌다고 지금 뭐 시끌벅적하고 난리도 아닌데, 경제 대공황 때, 이때 대공황 때는 무려 90%가 폭락했어요.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10분의 1 토막.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지수가. 이게 뭐 버텨낼 수가 없죠. 기업들 다 망하고 실업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직업을 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사실상 실질 실업률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실질 실업률 거의 100%.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지를 또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대의 최고 갑부들이었잖아요. 왜 비참하게 거지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았지만 그들은 금융 지식은 없던 거죠. 네, 지식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금융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파산을 하고 돈을 못 벌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금융 지식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거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복권 당첨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이내에 파산한 케이스들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복권이 당첨되면 갑자기 엄청난 돈이 쏟아지잖아요. 우린 그럼 막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파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진짜 비참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 외곽에 작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 15cm 정도의 콘크리트 기반이면 충분하죠. 외곽에 작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흙받치더라도 콘크리트를 한 15cm 정도, 요 정도만 쌓으면 그걸로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면 깊이가 어마어마한 토대 공사를 해야겠죠. 네, 이 상당한 깊이의 토대 공사가 바로 금융지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융지식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뭐 한 1억, 2억, 뭐 한 10억 미만의 소소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냥 금융지식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금융지식이 깊이가 남달라야 되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깊이 있는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금융지식이 토대와 같은 거죠. 네,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나 기요사키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데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자파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금융교육을, 경제교육을 제대로 탄탄하게 받았기 때문인 거죠. 네,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네, 첫 번째 규칙. 제가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첫 번째 규칙만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뭐죠? 네,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일까요? 부자들은 자산을 사면 됩니다. 자산을 사면 부자가 돼요. 그럼 중산층이나 가난한 이들은 부채를 삽니다. 부채를 사고 그게 자산인 줄 아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여기에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산이 뭔지 알고 그걸 쌓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죠. 네, 기요사키랑 마이크가 꼬맹이들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되게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한 거죠. 이것만 하면 돼요. 부자가 되고자 하면 자산을 사면 된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자산은 사고 부채를 사서는 안 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냥 두 가지죠. 1번, 자산을 산다. 2번, 부채를 사지 않는다. 이게 다입니다. 뭐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뭐 마지막에 되게 쉬우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부자 아빠는 키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뭐 남녀가 하는 키스 뭐 이런 게 아니라 Keep it super simple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가 정말 중요한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가 중요한데 회계사들이 하는 회계랑은 좀 다른 거죠. 좀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자산의 현금 패턴은, 자산은 그러니까 좀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랑, 사실 여기에다가 현금 흐름표까지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할게요.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회계원리와 원가관리 회계를 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를 했어요. 회계원리는 A+ 받았고요. A+ 받기 쉽지 않습니다. 네. 원가관리 회계는 A0를 받았어요. 네. 뭐 이 정도면 회계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뭐 경영학과 출신 아니에요. 뭐 저는 수학과 출신인데 어찌됐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회계 수업들은 이공계에서 죄다 그 학점을 따가가지고 네, 정작 경영대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상대평가거든요. 30%만 A를 받습니다. 시험 봐서 좀 되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지출, 수입과 비용인데 그냥 수입과 지출로 할게요.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을 늘려줍니다. 네, 지출은 그냥 그대로인 거고, 부채는 지출을 늘려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끝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 좋고, 네, 공부하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계를 알아야 부자가 된대요. 네, 리치데드 책에 제 말이 아닙니다. 뭐 공부하라니까. 뭐 저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CPA 공부하려고 좀 공부를 좀 했어서 CPA 뭐 시험은 안 봤어요. 결국에 회계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네, 더 이상 뭐 세무 공부 뭐 이런 거는 안 했는데, 공부가 좀 저는 시험 공부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고시 공부가 뭐 아니면 돌아서 저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자산은 수입을 늘려주는 거고 부채는 지출을 줄여주는 거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더 쉽게, 가장 쉽게, 자산은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끝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녀석이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녀석이고, 뭐 이게 다예요. 이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여러분께 제가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실거주,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강뷰가 나오는 84제곱미터, 33평. 실거주 자가 거주예요. 네, 이거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부채일까요? 자산이면 1번, 부채다 하면 2번,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죠. 가라고 쓸게요. 자산이면 1번이다, 부채면 2번이다. 한번 써보세요. 뭐 다들 맞추실 것 같으니까 네, 다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강뷰가 나오는 아크로 리버파크 똑같은 거예요. 33평을 월세를 주었다. 그럼 자산일까요? 아니 3번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부채일까요? 한번 또 써보시죠. 네, 3번, 4번 한번 써보시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4번, 제 아들이 되게 슈퍼카를 좋아하는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뭐 되게 막 SV 막 이런 거 막 있던데 뭐 하여튼 뭐 제 차를 잘 몰라가지고, 얘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이거 뭐 샀다고 치죠. 네, 이거는 자산이다 생각하면 5번, 부채다 생각하면 6번. 한번 해보시죠. 네, 가나다. 이렇게 세 개의 답을 한 번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35 아니면 146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시죠. 네, 뭐 재밌잖아요.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맞히면 어떻고. 평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호사키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지 아니면 빼가는지, 이거를 잘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36이 맞네요. 뭐 그럼 맞겠죠 뭐. 그럼 실거주 하잖아요. 실거주.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물론 평가 이익은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하지 않아도 호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세와 종부세가 더 커집니다. 그럼 내 지갑에서 돈을 계속 빼가겠죠. 네, 설사 이게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도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갑니다. 네,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돈도 없지만 와이프가 강뷰 나오는 집에서 살고 싶다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부세 내면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어차피 살 수도 없지만 좋은 핑계가 돼주고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월세를 주었다, 이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1,000만 원씩만 받는다고 쳐도 1년이면 뭐 1억 2천 정도 받잖아요. 물론 세금을 좀 내겠지만 그래도 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거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이게 대표적인 부채죠. 네,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죠? 일단 보험료 내죠, 기름값 내죠, 자동차세 내죠. 그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값이 비싼 건 둘째 치고 계속 끊임없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녀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 오토 갤러리를 갑니다. 서울 오토 갤러리는 양재동에 있고요. 24시간 상시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기 중고차 시장이니까 당연히 무료예요. 여기 가서 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저께도 갔었어요. 어저께 아들 보통 월 초에 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슈퍼카 실컷 보고 왔어요. 슈퍼카 한 100몇십 대 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람보르기니가 그냥 쫙 깔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 이런 거 진짜 쫙 깔렸어요. 뭐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코니세그 뭐 이런 차도 있고, 저는 뭐 무슨 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하도 좋아해서. 근데 그런 차들을 실컷 볼 수 있어요. 무료로. 이거는 물론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빠져나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부채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차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뭐 가끔 갖고 싶은 차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가 타고 싶다, 카이엔이 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강남 쪽 사니까 강남이나 분당에 사시는 분은 다른 데도 뭐 있겠죠. 그냥 뭐 전시장에 가세요. 전시장에 가서 시승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전화로 예약하고 가서 타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자동차 전시장도 되게 많이 가요. 무료잖아요. 돈 안 내니까. 헝그리해 보이나요? 헝그리합니다. 그런 돈 있으면은 등기 하나 더 치지. 뭐 너무 돈 아깝잖아요. 이런 거 글쎄요. 뭐 저는 이런 거 소유욕은 거의 없어갖고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녀석들은 가급적이면 좀 참아야죠.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거 싸면 쌀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좀 적게 걸려야 되니까. 제 방송 보면 뭐 거의 다 이 나이키 마크 있는 이 옷일 거예요. 이게 예전에 나이키에서 30% 할인을 하길래 이게 뭐 2만 원 후반대였을 거예요. 한 2만 몇천 원 정도에 샀어요. 그때 한 12장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때도 이거 입고, 운동할 때도 이거 입고, 방송할 때도 이거 입고, 뭐 강의할 때도 이거 입고, 그리고 뭐 거의 1년 내내 입어요. 반팔이긴 한데 그냥 뭐 겨울에도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냥 돌아가면서 입어요. 이게 또 사려고 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너무 속상해요. 나중에 더 나오면 사야 되는데 이제 이거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이러면 내 지갑에서 돈 빼갈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2만 원에 12장 사도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30만 원으로 이거 한 2년 전부터 계속 입고 있거든요. 2년째 입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니까 그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저는 그냥 맨날 해서 운동복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겸사겸사 뭐 저는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 욕심이 별로 없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모닝 탑니다. 모닝도 새 차로 산 게 아니라 중고로 샀어요. 이렇게 돈을 안 쓰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사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는 건 강남의 대지지분이랑 강남 대지지분, 그러니까 뭐 강남 부동산이죠. 강남의 대지지분과 용인 쪽에 많이 사고 있어요. 용인이나 경기도. 여기는 그냥 토지를 사죠. 대지지분이 크니까. 뭐 요런 거 위주로 사고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뭐 가끔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이제 안 하려고. 한국 주식은 좀 해도 너무해요. 분할 상장도 너무 많이 하고, 물론 미국 주식이 더 많이 까지긴 했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식 전 좀 밉더라고요. 하는 짓거리들이 좀 너무 밉더라고요. 특히 막 SK, 막 카카오 이런 애들 너무 미워서 이제는 한국 주식은 안 사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물론 아예 안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은 뭐 조만간 더 큰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가 오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거를 기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위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강남에 대지지분 산다고 몇 억씩 들여서 뭐 잘 사지 않습니다. 실거주 집이 아니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뭐 전세를 놔도 되고, 예전에는 대출 받아서 월세 놓는 게 제일 좋았는데, 기요사키도 사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거나, 레버리지가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지렛대 효과. 대출 받아서 월세 놓는다. 예전에 이게 되게 유용하고 많이 됐는데, 이제는 뭐 LTV나 DSR 규제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죠. 참 제일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DSR 규제, LTV 규제 너무 싫어요. 제가 좀 토지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좀 DSR 규제하고 LTV 규제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대출이 좀 잘 나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2021년이랑 2020년, 21년 2년 동안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아파트 올랐고, 뭐 토지도 올랐고, 빌딩도 올랐고, 뭐 상가도 올랐고, 뭐 지산도 엄청 올랐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이 오기 직전에 모든 게 다 호황이었다고.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네, 이렇게 뭐 책을 읽는, 뭐 그것도 물론 공부지만, 실물 자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본업을 더 키워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이게 진짜 정말 괜찮은, 정말 훌륭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2년 동안 모든 자산이 다 오르니까 다들 이렇게 투자 뽕을 맞았죠. 뭐 은퇴를 생각하는 거죠. 전업 투자자를 생각하고. 아마 이제 전업 투자자로 완전 전향하신 분들은 한동안 좀 고통스러우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마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자산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강의를 하시든, 부동산 강의도 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시장 안에 머물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밖에서 기회를 잡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발 담그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열심히 임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래도 좀 최대한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시드 마련, 네, 본업이 진짜 제일 중요하죠. 네, 본업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저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막 자산이 막 올라갈 때, 물론 저도 자산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계속 오르니까 좀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회가 너무 병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본업을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가 좀 병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도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좀 이상한 때였어요. 그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뭐 하락론자는 아니에요. 네.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뭐 제가 보고 있는 상품군들이 있어요. 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뭐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 본업에 좀 더 치중하고, 이렇게 경제 공부 많이 하셔서 금융 공부, 기요사키가 말하는 금융 공부. 근데 왜 하필 기요사키냐? 저는 기요사키의 책이 되게 쉽고 단순 명료하고 핵심을 담았으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도 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마저도. 네.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으시고 그냥 글자 그대로 자녀를 교육하셔라. 그냥 거기 나온 그대로.
그럼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녀 교육도 되고 본인의 금융 공부도 되고 그런 책이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이 기요사키 책을 고른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리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내가 이걸 사면 돈을 더 이렇게 꽂아줄까, 돈을 빼갈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비싼 집 살고 싶잖아요, 다들. 비싼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면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싼 집 사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비싼 집을 샀으니까 그 못지않은 인테리어비가 비싼 인테리어비가 들게 됩니다. 요 앞에 반포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뭐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 뭐 제가 보면 다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구석에 불빛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포자이거든요. 거기 한 60평 정도 인테리어 하면은 한 1억 정도 돼요.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1억이 든다. 이미 내 지갑에서 1억을 빼갔죠. 그리고 집값이 상승했다고 치죠. 집값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냅니다. 네, 또 돈을 빼갔죠.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 원래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을 더 받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품위 유지비라고 하나요? 네. 저는 이 품위 유지비가 안 들죠. 저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와이프도 정말 많이 먹고 저희 애기들도 되게 많이 먹는데 저희는 고깃집 갈 때도 가족끼리 갈 때는 꼭꼭 무한리필로 가요.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냥 고깃집을 못 가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 와이프랑 저랑 못해도 한 사람에 3인분 이상은 먹거든요. 애들도 한 2인분 이상 먹고 그러면 네 가족이 가면 10인분 넘게 먹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정상적인 고깃집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무한리필집 밖에 못 갑니다. 저랑 같이 뭐 고깃집 가보신 분들은 제 말이 뻥이 아닌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무한리필집을 그냥 갑니다. 오늘도 뭐 엉터리 생고기? 뭐 이런 데 가서 뭐 먹었어요. 네. 품위 유지비? 뭐 이렇게 반팔티 맨날 입고 다니는데 뭐 품위 유지비 많이 안 들겠죠. 네. 먹는 것도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먹어요. 저는 돈도 돈인데 밥 먹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아까워요. 네, 저는 되게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먹습니다. 되게 빨리 먹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뭐 저녁 때는 와이프랑 뭐 수다 떨면서 천천히 뭐 맥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바쁜 시간이잖아요, 점심 때. 그래서 뭐 저랑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거절하는 이유가 그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2시간 정도 그분이랑 시간을 보내면 제가 할 일 쌓여 있는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거절인가요, 그것도? 네,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면 지출이 늘어난다. 부자들의 행동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본업에서 돈을 벌면 대지 지분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약간의 또 사업을 더 벌리거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억이 있다 이러면 쓰고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효자잖아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부모님 하와이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하와이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고 뭐 앞으로도 뭐 갈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저도 안 가지만 부모님 왠지 보내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게 통장에 1억이 없으면 1억이 있기 전에 빨리빨리 뭔가를 사서 돈이 이렇게 없다면 이런 생각조차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 보내드리죠. 이렇게 그렇다고 뭐 불효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냥 연락 한 번 더 드리고 살아간다는 말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냥 만났을 때 맛있는 밥 사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는 게 진짜 효자 효녀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연락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와이 한번 보내드리면 효자인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마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이건 뭐 제가 살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뭐 장황하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핵심이죠.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거다.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돈 쓸 때 항상 이거를 좀 신경 써서 투자하거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는 사실 좀 아까우니까. 네.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 일요일 밤에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구독, 좋아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